스마트머니의 선택, 오늘 김종혜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자마자 제가 질문 드렸던 게 메디포스트 상한가고 좀 코스닥이 상당히 좋아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코스피가 밀린다고라고 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특히 오늘 코스닥 시장의 강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동안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부진했죠.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많이 불안한 그런 양상이었는데, 오늘 코스닥 시장의 최근 이제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조선기자재 관련주들이 중심을 잡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재료가 나오면서 메디포스트 임상실험 승인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은 조금 이따 언급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임상실험의 승인입니다. 그러면 전임상부터 시작해서 임상 1상, 2상, 3상을 거쳐 실제로 현실화되는 단계까지 아무리 빨라야 3년이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3년 뒤에 있을 이익에 대해서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밖에 없다라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재료 매매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코스닥 시장이 유가증권 시장의 지속적인 외국인 매수에도 2000선을 앞두고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다른 종목군들로의 순환매는 일부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메디포스트가 오랜만에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네. 지금 조화제약이라든지 그 여타 종목군들로도 거래가 좀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고, 또 하나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은 시제를 비롯한 기존에 이제 바이오 쪽에서 그나마 조금 영향력이 있었던 종목군들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지만 외국인 기관들의 매매 동향에서는 별로 의미 있는 그런 동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조선기자재 쪽은 조금 얘기가 다른데, 최근 조선업종이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난 시간에 제가 나와서 이제 삼성중공업을 탑픽에서 빼고 현대중공업으로 바꾸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정도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 한진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 같은 종목까지 움직이고 있고요. 이 종목들과 움직이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강세였던 성광밴드에서 태광에 이어서 현진소재나 용현비행 같은 종목군들까지 지금 꿈틀거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뒤늦게 쫓아가고 있는 종목이 단기적으로 보면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거래를 붙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앞시장의 움직임에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연동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다. 다만 현진소재나 용현비행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수익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담보할 만한 상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종목에 대한 매매 관점보다는 여전히 선도 종목,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성광밴드와 같은 종목군들의 관심을 여전히 이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괜찮다라고 했던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분위기가 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럼 최근 들어서 좀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올라왔던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죠. 좀 조용해요. 애플과 관련된 신제품, 일단 중국 공략이 가장 큰 핵심 포인트인 것 같은데, 사실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사실은 했었거든요. 근데 별로예요. 그리고 지문식 관련 몇 종목이 좀 움직이는 정도인데, 제 애플에 대한 신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반기에 사실 기대를 많이 하는 게 스마트 기기가 신제품이 많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어때요, 애플의 신제품은? 일단 시장의 평가도 절반 정도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아이폰 5C를 보셨나요? 오늘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어떠세요? 네, 그 제품을 보면 일단 색깔 자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이 나왔습니다만 조금 싸구려틱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산티나나요? 예, 그러니까 애플이 뽑은 제품이고 사출을 이제 일체형으로 했기 때문에 과거 이제 정말 저가형 그런 제품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기존에 이제 알루미늄 케이스와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싸 보인다. 하드웨어 수준은 보급형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낮지는 않은 수준이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 굉장히 트위터 리안들 중에서는 화제가 된 이슈인데, 이번에 내놓으면서 애플은 항상 그렇다시피 이제 관련된 제품을 같이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케이스가 나왔는데, 그 케이스가 약간 구멍이 송송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이 나왔는데, 그 색깔에 맞춰서 케이스가 나왔는데, 그 케이스가 이제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걸 보고, 이제 연예인 한 트위터 리안이 당근 갈아 먹으면 되겠네라고 트위터 댓글을 강판처럼 생긴 네, 강판처럼 생겼더라고요. 네. 그런 댓글도 달아서 이제 굉장히 리트윗되는 걸 많이 봤는데, 일단 제품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시장에서 원래 얘기했던 대로 거의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기존에 이제 시장에 노출됐던 재료들이 거의 그대로 현실대로 반영이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삼성만 가격을 안드로메다로 날린 줄 알았더니 애플도 가격을 안드로메다로 요즘 날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약정을 끼면 저가 제품이 99불, 199불인데
실제적으로 약정을 아낀 가격이 549불이라는 거죠. 시장 예상은 한 350불에서 399불 정도 사이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래서 기사 내용이 장난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나온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가 제품이 이 정도 가격이면 과연 누가 사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해외 쪽에서 이제 그 선진국 쪽에 이제 AT&T라든지 버라이즌 이런 쪽을 끼고 사면 99불에 살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중국처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이머징 국가에다가 팔려는 의도가 과연 있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애플의 주가 하락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오늘 애플이 2% 가까운 조정을 받았는데 네. 결국 이 조정은 최근에 여러 가지 재료를 선반영한 것에 대한 역작용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가격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지금 기존에 유료로 제공했던 앱 5개도 무료로 돌렸고요. 또 하나 이제 6인치 아이폰에 대한 얘기까지 흘러나오면서 아이폰에 대한 최근의 루머 사항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고 이건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꾸준하게 얘기한 것입니다만 팀 쿡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티브 잡스처럼 뭐 기획가라든지 아니면 전문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네. 유통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과거에 휴렛 패커드에서 유통을 전문으로 하던 일종의 이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서도 결국 담당하는 게 이거라는 거죠. 기존에도 차이나 모바일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뚫기 위한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차이나 모바일과 과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낼 수 있을지가 이제 관건으로 보여집니다만 전체적인 시장의 평가는 쏘쏘. 역시 뭐 예상한 대로였다. 그 이상은 없다. 그렇지만 가격은 정말 뭐 테러블하다. 뭐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해보면 가격을 빼고는 그냥 그렇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유지의 가격이 문제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가격적으로 볼 땐 좀 부정적인 것 같은데.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애플의 신제품에서 뭘 봐야 되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게임 쪽에서 조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건가? 뭘 봐야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전략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이제 하이엔드 제품 하나 올인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제 제품군을 넓히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패드도 하나, 맥도, 맥 프로, 그다음에 그 맥 중간 제품, 보급형 제품 하나 이런 식으로 가는 모습이었는데 점점 제품군이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의 지적 사항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제조 능력이 없고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애플보다는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이 부품 내재화가 높고 수직 계열화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향후 경쟁력이 더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점유율 싸움인 것 같습니다. 점유율만 높여갈 수 있고 서비스만 제대로 제공될 수 있다면 어디서 만드는지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거든요. 물론 뭐 물류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담 요인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핵심은 뭐냐면 애플의 이런 바뀐 전략이 게임 체인저가 돼서 삼성전자와 LG전자에 과연 부담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애플의 문제점이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2009년 이후로 애플의 매출 비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이폰입니다. 그래서 점점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죠. 100% 비중을 놓고 봤을 때 아이패드가 2011년엔 비교적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아이폰 매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유율이 떨어지게 되면 상당히 좀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면인데 지금 점유율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시장이나 인도 시장의 공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애플 매출액은 굉장히 완만한 속도로 늘고 있고 이게 각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0년도, 2011년에 가파른 상승, 2010년에도 가파른 상승이었는데 주가는 여기서의 정점을 치고 2013년에 거꾸로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지금 매출이 별로 안 늘고 있단 말이고요. 또 하나 이제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관건은 뭐냐?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걸 피할 수 없다면 매출을 이제 큰 폭으로 늘려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에 스티브 잡스가 시도하지 않았던 저가 아이폰이라든지 다양한 모델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이제 6인치 기존의 아이패드 미니를 잠식할 수 있는 패블릿 시장까지도 지금 눈을 돌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중요한 내용이라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지금 분기별 ASP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하이엔드 모델만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SP가 왜 떨어질까요? 실제로 이 구간에서 판매량은 늘었는데 ASP가 떨어진 이유는 뭘 샀느냐
하면 아이폰 5를 산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아이폰 4를 많이 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애플도 이 상황에서 봤거든요. 매출은 느는데 이익이 왜 줄까 봤더니 상대적으로 $100 낮은 저가 제품들, 아이폰 4, 시즌이 하나 지난 제품들이 팔리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결국은 가격을 조금 낮춰서 이런 제품을 내놓으면 시장에 수요가 존재하는구나를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전략을 바꾼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 수주를 받았던 대만 회사 말고도 중국 쪽에 또 하나의 회사를 설립을 해서 그 회사 쪽에 이제 물량을 주는, 그래서 양쪽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 거고요.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진국 때문에 크게 안 빠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애플이 현재 다시 반등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국면인데, 이 국면에서의 점유율 상승도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아이폰 4가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폰 4를 대체할 수 있는, 실제로 이제 포장만 다른 거지 아이폰 5의 포장을 바꿔서 저가 아이폰이라고 해놓고 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제 속임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애플의 전략은 기존에 가져갔던 전략을 그대로 가져가는데 포장을 약간 더 바꿔서 마치 이제 분리하는 듯한, 세그먼트를 좀 나누는 듯한 그런 모습을 주면서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전략의 핵심은 점유율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인도라든지 중국 시장에서 로컬 브랜드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로컬 브랜드들이 더 성장하기 이전에 프리미엄폰 시장과 보급형 중에서 조금 가격이 높은 시장을 빠르게 선점해 나가겠다. 그래서 차이나 유니콤이나 차이나 텔레콤 같은 중국의 2, 3위 쪽에 이 통신사에는 이미 아이폰이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TD-LTE를 중심으로 해서 3G가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차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에 그동안 진입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차이나 모바일로 진입하게 되면 지금 버라이즌 대비해서 거의 5배 정도의 그 사람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나 모바일만 7억 명이 넘거든요, 가입자가. 그러니까 이쪽에 만약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 이제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에서 1위를 누렸던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레노버라든지 화웨이 같은 업체들의 부담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아이폰이 중국에 팔리지는 않은 거죠? 아니죠. 그렇죠. 차이나 유니콤과 차이나 텔레콤을 통해서는 팔리고 있고요. 차이나 모바일에서는 그동안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의 전략이 기존에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또 버라이즌이 아닌 AT&T를 선택을 했고, 한국에서 또 SK텔레콤이 아닌 KT를 선택했죠. 항상 2등을 선택해서 뭔가 애플이 좀 더 유리한 입장을 가져가는 분위기를 가져왔다가 시장이 이제 확산이 되니까 결국은 모든 통신사와 이제 문호를 열어두는 상황인데요. 중국에서도 이제 똑같은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비슷한 양상이 중국에도 좀 나타난 거나 마찬가지네요. 알겠습니다. 2월 상품이 좀 팔린다는 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폰 4가 많이 팔린다는 거고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일단 팔리긴 팔려요. 이 완성 스마트폰이 팔리긴 계속 팔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스마트폰은 부품업체는 좀 더 좋게 가져갈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어떻게 영향을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차이나 모바일이 그동안 이제 아이폰을 하지 않았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투지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아래쪽에 표시되고 있는 3G 비중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3G에서 좀 더 확대돼서 TD-LTE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 국면. 그래서 이제 인구상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실제로 고가 스마트폰을 살 수 있는 고소득자가 있는 뭐 상해라든지 이런 동남부 지역, 뭐 베이징과 같은 대도시 지역 쪽에서는 아이폰을 팔 수 있을 만한 여건들, TD-LTE를 이제 보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번에 아이폰에도 TD-LTE를 지원한다라는 얘기가 부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일종의 마케팅 포인트로 부각했다라는 것은 오늘이나 내일 정도의 차이나 모바일과 분명히 어느 정도의 프로모션이 있지 않을까. 제가 보기엔 지금 미국에서 제공되는 이 가격, 언락 가격에 만약에 중국에서 갖다 팔면 제가 보기엔 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정말 초고가 하이엔드 폰을 살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아이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중국에서 샤오미라고 하는 제품이 애플을 따라한 안드로이드 제품인데 애플만큼의 성능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좋은 그 평가를 받고 있고 가격이 $199입니다. 약정을 안 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가격에 팔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다른 프로모션이 없다면 뭐 중국 시장에서도 의외로 크게 성공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게임 체인저가 되기는 지금 당장은 힘든데 결국 중국 시장에서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더 파악해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내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그 이슈가 나오기 이전에라도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세트 쪽에서는 삼성전자의 영향은 적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글로벌 시장에서 워낙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데다가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 모델만 거의 한 10개가 넘을 만큼 굉장히 이제 생산 라인이 넓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타격은 적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브랜드 가치도 뒤지고 제품은 비교적 잘 만들었지만 브랜드 가치가 뒤처지고 있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입을 가능성. 특히 지금 중국에 진입도 제대로 못한 상황인데 애플이 먼저 치고 나가서 삼성과 애플이 중국에서도 글로벌 시장처럼 양강체제로 가버리면 LG전자가 들어갈 구석은 중국 시장에서는 쉽게 찾기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LG전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 드리겠고요. 자, 그럼 애플을 바라보고 있는 LG디스플레이, LG노텍,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종목군들 있지 않습니까? 뭐 아바텍이라든지 실리콘웍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투자 의견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드웨어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스펙을 올려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가격은 계속 제자리죠. 그러니까 아이폰 5S도 지금 16기가 중심으로 이제 언락 가격이 $699거든요. 이게 벌써 2년 전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스펙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개별 부품 단가의 가격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많이 팔린다면 모르지만 정말 많이 팔리지 않는다면 이익의 증가 속도가 매출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중국의 저가 부품들에게 또 자리를 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이제 캐파 자체가 이제 애플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중국에서 한 1억 대를 판다. 엄청나게 애플에겐 호재지만 우리나라에서 애플의 1억 대 수율을 맞춰줄 수 있는 부품 회사가 없다라는 거죠. LG 디스플레이나 LG노텍도 결국 뭐 부분적으로 맞춰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국내에 이제 애플이 많이 팔린다고 해서 실제로 수혜가 돌아갈 종목군들은 많지 않고 오히려 피해를 받을 종목군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세트 쪽에서 LG전자의 피해가 단기적으로는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아쉽네요. 스펙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었는데, 일단 이 스마트폰 기기와 관련된 부분은 이 정도의 어떤 라인을 잡고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사실 요즘에는 요게 빅 이슈가 되는 거지는 않아요. 경기 민감재주 있잖아요. 산업재, 뭐 조선주를 비롯해 이런 종목들의 강세가 상당히 꽤 길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요즘 들어서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현대제철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많이 했었고 철강주에 대한 강세가 상당히 눈에 띄고 있거든요. 중국과 좀 많이 영향을 좀 가지고 있는 건지 좀 많이 궁금하네요. 글쎄요. 저는 중국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기대 효과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중국 지표 좋아진다고 최근에 뉴스에서 마구 떠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어제 자리에 안 계실 때 뭐 이 자리에서도 분석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춘절 효과가 아니죠. 제가 좀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이제 중추절, 이제 중국도 이제 명절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상십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명절들이 돌아와서 실제로 4분기 말보다는 4분기 중반이 중국의 최대 소비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 시즌을 염두에 두고 산업 가동률을 끌어올리고 재고를 끌어올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경제 지표를 좋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9월, 10월 달에도 추세적으로 좋아질지 여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데 최근에 뭐 전력 예비율, 뭐 전력 이제 가동률 뭐 이런 거 좀 높아지면서 굉장히 이제 중국을 긍정적으로 시각으로 바뀌었는데요. 저는 이거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계절적인 효과의 가능성 그리고 지금 작년 대비해서는 크게 올랐지만 분기별로 대비해서는 안 올랐거든요. 오히려 좀 내려가는 지표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살펴봤을 때 중국이 정말 좋아지는 거야? 아니야.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중국을 과소평가하면서 뭐 점유율, 그 성장률이 4%까지 떨어질 거야라고 했던 사람들도 제가 보기엔 제정신은 아니지만 지금 한 달 지표 좋아졌다고 해서 중국이 다시 좋아지고 있고 중국이 좋아지니까 소재주 사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제가 보기엔 제정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이제 우리가 이슈별로 조금씩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이제 중국의 철도 프로젝트가 나서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워딩에서 잘 봐야 될 것은 이 워딩이 지금 중국의 시진핑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입에서도 나왔고요. 최근에 유러시아 쪽 아닌가요? 중국이 아니라 그거는. 그러니까 중국을 통해서 가야 되겠죠. 통해서 가서. 부산에서 유럽을 갈 수 있는 철도는 지금 두 가지 루트는 이미 뚫려 있습니다. 기존의 실크로드를 따라가는 길이 하나 있고요. 러시아 이제 시베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하나 있고 세 번째로 만들기로 한 길이 아래쪽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터키를 통과해서 쭉 지나가는 이 길인데 이 길이 왜 중요하냐면 이 길에서는 지금 중국의 중서부 개발이 묶여 있고요. 또 하나 동남아시아를 루트 그 원으로 묶는 서클로 묶는 이 동남아시아와 중국을 연결할 수 있는 이 고속철도망에도 지금 연결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워딩이 G20 회담 이후에
여기저기서 정상들이 입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 그러면 일단은 중국 철도, 그러니까 철도 관련 그런 얘기들을 집중을 하시는 얘기네. 이게 철강과 연관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철도를 만들려면 네.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단 뭐 그 철도 자체를 만드는데도 철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부속 시설물을 지을 때도 당연히 뭐 건자재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또 하나 이제 기차를 만드는데도 자연스럽게 철이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철강 수요나 특수강 수요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만들어졌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그럼 중국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철도 프로젝트를 보면 대부분 모두 중서부 쪽으로 진출하는 그런 라인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청두에서 난주, 그다음에 능시철도, 그다음에 뭐 충칭에서 완주를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라인들. 그러니까 대부분 중부에서 서부 쪽으로 가는 그런 라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신규 철도의 이제 건설 예정이 나오는데 현재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부와 동부는 지금 연결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중서부 이쪽이 없고요.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던 라인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이렇게 연결되는 라인이거든요. 그럼 이 라인에서 이제 중서부 개발도 늘어날 수 있고 이 동남아시아 지역과 묶어서 일종의 서클라인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라인을 고려해 보면 이 새롭게 세워지는 세 번째 라인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지금 중국에서도 이런 라인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중국의 고속철도도 건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4종 4행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4개, 세로로 4개, 그다음에 가로로 4개 정도를 고속철도로 잇는 그런 망을 지금 짜고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 중국이 성장률 측면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그동안 지방정부가 이 투자를 담당하면서 버블을 많이 만들어놨죠. 그래서 그림자 금융도 키워놨는데 이제는 지방정부를 누르고 중앙정부가 힘을 주면서 리커창이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커창이 세계 경제학자들이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이제 코웃음을 치면서 네. 성장률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을 때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게 제가 보기엔 이런 계획들을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지금 고속철도망뿐만 아니라 네. 기본적인 철도망의 확충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의미 있는 게 네네. 뭐냐면 중국의 바레만 해저 터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저 터널이요? 예. 근데 이 바레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네. 그 라오똥반도에서 산둥반도 사이를 해저 터널로 이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쪽에 바레만을 이렇게 막아서 이쪽을 담수로 만들어서 이거를 저 서북 쪽으로 이렇게 쭉 이끌어내는 작업. 그래서 이쪽에 이제 석탄 화학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셰일가스 개발에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압 화세법을 쓰고 있으니까 물이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의 서북부는 전부 산맥입니다. 물이 생각보다 이렇게 풍부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레만에서 이쪽으로 운하를 퍼다가 물을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하나의 계약은 이 바레만 해저 터널을 뚫게 되면 네. 그동안 이 라오뚱반도 끝에서 이 산둥반도 이쪽으로 넘어가는 데는 굉장한 시간적인 그 힘이 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하나만 뚫어놓으면 물류 쪽에서는 또 크게 의미 있는 그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중국도 물류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계획들이 추진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이런 해저 터널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물량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철도 쪽으로 유통되는 물량들도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네. 지금 현재 1대륙철도가 이미 1904년도에 오리엔트 특급이라고 해서 뚫려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2대륙철도는 실크로드 길로 가고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제3대륙철도가 지금 추진 중인데 이 라인이 동남아라든지 인도라든지 지금 전부 한 번에 묶을 수 있는 중요한 라인이고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한국까지 이을 수 있다면 이제 유럽으로 가는 물류의 그 흐름도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철도 투자를 하게 되면 재고도 소진할 수 있죠. 고용도 창출할 수 그렇죠. 있죠. 네. 물류 비용도 낮아질 수 있죠. 왜냐하면 대량으로 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배보다는 더 낮은 가격에 많은 물량을 실을 수 있다는 것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을 고려해 봤을 때 중국이 철도 투자와 관련돼서 조금 뭐 줄일 거다, 속도 조절을 할 거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최근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향후 우리가 좀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림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포인트가 맨 앞에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 내에서 이렇게 철도 개발인데 온 나라가 집중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네들이 참여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도 좀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이게 물론 중국 쪽에서 이런 산업들이 좀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어렴풋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성장률 2%고요. 그다음에 유럽은 이제 제로를 막 맞춰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경기 선행 지수만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각 국가별로 모두 성장률 합하면 얼마입니까? 제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들 국가도 수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수출입 지표들을 다 살펴봤을 때 수출은 대부분 다 늘고 있어요. 근데 수입은 아무도 안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적으로 미국이 소비를 많이 하면서 그동안 무역 적자를 계속 전 세계 이제 무역 흑자를 흡수해주는 국가가 미국이었죠. 네. 근데 미국도 이제 그거 싫다라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조업 돌아와라 뭐 이런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 그 구간 안에서 또 하나 나타날 수 있는 흐름이 뭐냐면 결국은 그러면 총수요를 어디서 과연 이끌어낼 거냐? 과거에 이제 뉴딜 정책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중국의 개발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SOC 개발이나 투자 산업이 필요한 동남아나 인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중국의 일만이 아니라 여러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 이런 대륙철도를 만들어서 어떤 뭐 새로운 망을 깔게 되면 그와 관련된 투자 증가 효과가 경기의 이제 건설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이제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이제 건설주도 움직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혹시 여기와 함께 같이 생각을 해보는 건 좀 너무 앞서가는 건가요? 앞서가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업이 어떻게 보면 가장 로컬 업체들에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 일종의 이점을 많이 주는 그런 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건설 기업들이 정말 대단한 게 중동이 이제 건설 같은 제조업 자체가 없으니까 그쪽에 들어가서 뚫을 수 있었던 거지. 지금은 근데 유럽 업체들 들어오면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수주단가 계속 낮춰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실적 쇼크를 맞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그 호기를 해외 업체에 줄 가능성은 전 별로 없다고 봅니다. 자기 나라를 지나가는 그리고 중국은 더 어려운 게요. 네. 중국은 실제적으로 아파트 하나 짓는데도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허가에 따라서 지을 수 있는 층수가 달라집니다. 또 지역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1급 혹은 특급을 받아야 어느 지역에서나 층수 제한 없이 지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기업이 로컬 기업도 몇 개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에선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1급을 가지고 있는 게 제가 그때 성도 ENG라는 기업을 한번 소개시켜드렸죠. 그 기업 정도가 지금 1급 정도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대기업들은 자기네 그 뭐 공장을 짓는다든지 뭐 그럴 때는 뭐 참여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뭐 그 국가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은 동남아 쪽은 모르겠는데 중국 쪽에서는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유럽 쪽에서도 제로에 가깝죠. 왜냐하면 지금 유럽도 지금 손 빨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설업들의 움직임 봤을 때 국내 건설업체들이 여기 가서 무언가 일감 따올 거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프로젝트를 수주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여기에 이제 철강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공급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예. 이런 생각을 단순하게 볼 수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죠. 왜냐하면 일본이 동북 라인, 그러니까 철강과 화학이 있었던 주요 라인이 무너지면서 이 라인들을 전부 어디다 옮겨놨냐면 동남아에 옮겨놨거든요. 그러니까 동남아를 지나가는 그런 라인들에 포스코가 뭐 터키나 일부 지역에 진출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어디 걸 갖다 써야 될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철강이 넘쳐나는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제품이 품질이 좋다고 해서 갖다 쓰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이제 철강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재 쪽으로 호재임은 분명한데 여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과연 몇 개가 될 것이냐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중국이 뭐게라면 좋아질 거야라는 그런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게 되면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이 얘기를 왜 하셨어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에게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차광업종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 중엔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이 이런 사업들하고 있으니까 철 많이 쓸 거야. 그럼 우리나라 차광업종 좋아지겠자라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캡티브 마켓을 확대하고 있는 현대제철이나 현대아이스코가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면 현대제철이나 현대아이스코는 말 그대로 캡티브 마켓 때문에 좋아 보이는 거지만 글로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포스코가 좋아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인도에 공장가 있죠. 그다음에 터키에 공장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그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제선 라인이 터키와 인도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수요를 충분히 이어받을 수 있고 여기에 물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우인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제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건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캡티브 마켓을 가지고 있는 쪽이겠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이제 글로벌 프로젝트로 나가서 글로벌 수요 쪽에 좀 부응할 수 있는 쪽으로 간다면 오히려 포스코 쪽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되는 거죠. 실제로 생산량이라든지 생산해내는 공법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포스코가 아무래도 좀 더 영향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벌써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의 투자 전략까지 다 언급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종목 투자 관점에 있어서 제가 차광업종에 처음 말씀드렸을 때 이미 한 2달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요. BNG 스틸 같은 종목들에 대한 중요성,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게 현대아이스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현대제철 같은 종목인데 제일 마지막으로 글로벌 수요의 증가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은 결국은 철광업 쪽에서는 포스코다. 다만 한 가지 주의점은 포스코가 600% 정도의 수익률을 보였던 2007년도, 8년도로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라는 거죠. 네. 이 수요는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철광업 쪽에 대한 투자 관점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점점 더 큰 종목으로 포트폴리오의 흐름을 옮겨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소비주도 좀 보자고 말씀하신 이유는 좀 그러면 아직 언급은 안 되고 자막으로 좀 나오지는 않았는데 결론 중에 하나였어요. 포스코 장기적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소비주 보자. 왜냐하면 이 철도가 뚫린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오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사람들이 오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도시화 얘기가 또 빠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도시화율이 50%인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2020년까지는 70%까지 올린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올라가는 주요 도시들이 모두 이쪽의 거점 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좀 지도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지도를 보면서 지금 지나가는 라인이 다 아래쪽 아니겠습니까? 이 아래쪽 라인에서의 전반적인 움직임이 동남아 도시라든지 중서부 도시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된다라는 거죠. 인도의 도시들. 그럼 이런 도시들이 추가적으로 개발이 될 때 가장 먼저 느는 것은 SOC 투자지만 그 다음에 늘어나는 게 뭡니까? 당연히 이제 도시화에 따른 소비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뭐 전력 설비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움직이겠지만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은 결국은 인프라 깔고 나면 그 위에 이제 주택 올라가고 나서 공장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 모이고 그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소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구간에 이제 진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뭐 롯데쇼핑이라든지 시티쇼핑 같은 기업들도 장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주요 아시아 지역에 거점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 대한통운 같은 회사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높은 PR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대륙 또는 이 신흥국 중국과 관련돼서 연관돼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좀 좋은 시간이 됐었으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김종현 애널리스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마트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